급격한 어떤 부동산의 폭등 장세를 연출해줬던 시기 바로 이때고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죠. 자, 이제부터 전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인 수급 그리고 유동성 중에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지금 제가 이제 수급, 유동성 이렇게 두 개를 놨습니다. 수급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동성은 이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상황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좀 좋은 분위기 속에서 또 어떤 현금의 가치가 막 별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면,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저금리 시대에 있다면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화랑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시점이 IMF 시기였어요. IMF죠. IMF 97년이죠.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시장이 국제적인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지만 생각보다는 되게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유동성 그래프인데요. M1, M2를 이제 제가 비율화해서 그래프로 제가 옮겨온 거예요. 이제 한국은행에 있는 통계자료에서 M1, M2의 수치를 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M1은 언제든지 뺄 수 있는 현금을 말합니다. 은행에 있는 돈이지만, M2는 뭐예요? 상시 뺄 수는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좀 묶여있는 자금을 말하는데, 그 비율을 보면 유동성이 얼마나 지금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 당시에 급격하게 유동성이 빠졌다가 다시 굉장히 크게 치솟아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요 시점, 여기에서부터 요 박스 안이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었던 시기였죠. 2008년까지. 여기가 이제 2008년입니다. 2008년. 여기가 2008년. 이때 뭐가 터졌습니까? 네, 바로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터졌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미국발 금융 은행들에 대한 도산, 파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경제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재정 건전성 면에서 굉장히 탄탄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충격을 주긴 줬고 유동성에 어느 정도 약간 여파를 미치긴 했는데, 그때 사실 더 중요한 건 공급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2008년 시장이 안 좋았다 잠시 회복을 하는 듯 했다가 많은 공급량, 밀어내기 분양으로 인한 공급, 이익이 신도시 물량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그때 공급에 대한 부담까지 같이 되면서 시장이 안 좋았던 시기를 겪었던 겁니다. 막상 따져보면은 생각보다는 그 시장이 안 좋았던 시기가 그렇게 길지도 않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2008년부터 해서 여기가 2013년이거든요. 지금 2013년 이때부터가 사실 경기도 수도권에서는 상승 장세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였고, 서울은 2015년 정도부터 좀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보시면 그때부터 딱 마침 딱 유동성도 굉장히 확 증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쭉 오르다가 지금 요 시점, 여기가 이제 2008년 이때는 이제 금리가 전격적으로 인상이 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유동성에 대한 부담은 생기지만 여전히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 집을 그래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러면서 어떤 자금을 계속 부동산에 담는 그런 시기였고요. 요 시기를 지나면 요 시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부동산 시세 그래프가 아닌데도 지금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을 법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요쯤이 이때가 지금 딱 2020년 들어오면서 그 코로나가 터지는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떤 상황이 됐어요? 금리를 미국에서 전격적인 양적 완화책을 펴면서 자금을 풀어주고 금리를 인하하고 이러면서 정말 시중에 엄청난 자금이 풀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공급도 부족해지는 시점에서 이제 뭐야, 은행 금리도 완전 초저금리 시대로 가게 되니까 이거 돈이 아니야. 차라리 부동산에 담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막 부동산을 사 모으기 시작해서 급격한 어떤 부동산의 폭등 장세를 연출해줬던 시기 바로 이때고요. 이때 부동자금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확 증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그렇게 딱 증가했던 게 딱 가서 브레이크 걸려요. 요쯤에 여기가 언제냐, 2021년 이제 9월쯤이에요. 뭡니까? 이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죠. 자, 이제부터 전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의 유동성에서 전세가 가지는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2012년, 13년에 전세 금액이 계속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좀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점점 매가가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고 하면서 대출의 규모도 조금씩 늘어나고,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월세를 사는 것보단 전세를 살겠어 하죠. 왜냐하면 월세를 내서 한 달에 7, 80만 원 받으나 전세로 해서 대출 이자를 7, 80만 원을 내나 오히려 집은 전세가 훨씬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를 훨씬 선호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 전세가 주는 역할이 엄청 큰데, 사실상은 전세자금 대출의 역할이 아주 강하죠. 아주 강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사는데 5억짜리 집을 사는데 거기에 전세는 4억에 맞춰질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러면 내 돈은 얼마나 들어가면 될까요? 1억이면 되죠. 1억의 자금으로 나는 그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럼 세입자는 4억을 다 현금 들고 들어오나요? 아니죠. 대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합니다. 많게는 3억 이렇게까지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세입자가 1억의 현금에다가 1억의 보증금에 3억의 전세자금 대출을 쓴다면, 그러면 사실상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실제적인 그 현금은 매수인의 돈 1억, 세입자 돈 1억과 나머지 3억은 다 모두 은행 돈이에요. 그냥 은행 돈을 가지고 내가 집 한 채를 사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그 유동성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전세 자금 대출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정적으로 올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2020년 들어오면서 매매 가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또 뭡니까? 그 임대차 입법이 도입되면서 갱신 청구권을 쓰는 임대인들이 늘어나려고 하니 갑자기 전세 가격이 확 올랐죠. 확 오르게 되면서 급하게 높은 전세 비용 부담을 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도 금리가 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작년에 문제가 터졌죠. 너무나 전세 대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어났던 거고요. 전세값 등골휘는 20대, 전세대출 4년간 20조 455% 급증, 전세대출 2040 전세대출이 88조로 4년 만에 3배 급증을 했고, 이거에 따른 문제 제기가 시작되고 은행에도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제재를 가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당시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뭔가 대출에 대한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한다. 왜냐면 사실 이게 서민 주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면은 문제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그냥 풀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 대출 쥐어짤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도 강력 관리하겠다. 그때 이제 당시에 그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제 코멘트들이 나오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은행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곳에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규모를 줄이고 대출을 일시적으로 아예 막거나 이런 상황이 터지게 되고요. 전세 대출이 안 되니까 임차인들이 움직이지 못해. 임차인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세가가 안 올라주고, 매매를 하려고 하면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해야 되는 분들이 매수를 못해. 이러면서 작년 가을 즈음부터 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경직되기 시작했고 급격한 상승세를 멈추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우리가 전세를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 드렸던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세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면 부동산 시장 잡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서민 어떤 주거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문제 때문에 사실 손쉽게 건들 수는 없었던 문제여서 그것들이 계속 어떻게 안에 뇌관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결국은
그 이슈가 작년에 터지면서 전세 가격의 상승이 조금 주춤해졌고 매매 가격도 덩달아 상승세를 좀 멈췄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터졌죠. 뭡니까? 올해 들어와서 뭐 러시아발 전쟁 터지고 또 너무나 물가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빨리 좀 더 안정적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급격하게 전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자이언트 스텝을 막 연이어 2번씩이나 하는 이러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그 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시장이 많이 꽁꽁 얼어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 대출도 안 돼. 이러다 보니 지금 시장은 이렇지만 미국에서 금리 인상 우리는 계속 발맞춰서 조금씩 같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은 급하게 긴급 처방을 하느라고 급하게 금리를 올리겠지만 적정 시점이 되면 이제는 조금 안정시켜야 된다고 판단하는 시점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거죠. 올해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내년 어느 시점부터는 다시 금리를 낮춰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다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나요? 월세로의 이동이 급격히 가속화됐어요. 이미 월세로는 이미 2020년부터 월세로 전환이 시작이 많이 됐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안는 집주인들도 반전세를 희망하신 분이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전세값이 급증하게 되면서 반전세로 옮겨가시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월세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월세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뭐 전세의 월세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죠. 지금 거의 임차로 거래되는 물건의 반 정도가 월세로 지금 잡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지수가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급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점은 작년이 아닌 재작년 2020년 7월부터 지금부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임대차 입법이 시작된 시점부터인데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이 쭉 올랐어요. 지금 15년 그래프 제가 잡아놓은 그래프가 월세 지수 제가 시계열에서 가져온 건데 2015년부터 봤을 때 여기 보면 거의 월세가 변동이 없다가 아주 급격한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전세 찾지 않는다 하면 전세값은 좀 차분하고 전세 거래도 좀 주춤한 편인데 이 월세 거래는 많고 자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월세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볼게요. 서울 보시면 매물의 양입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매물이 지금 증가하다가 쭉 6월에서 7월까지 쭉 증가하다가 지금 증가세가 좀 멈추는 상태인데요. 옆에는 월세 물건이에요. 월세 물건은 계속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매매 물건은 어떨까? 재미있습니다. 매매 물건은 아예 매매 물건 자체가 줄고 있어요. 7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매매 물건 자체가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거래가 없는 것은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뭐 물건이 계속 쌓여 있고 물건을 막 급하게 막 던지면서 가격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팔려는 사람들도 지금 다시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안 팔아.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굳이?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매매 물건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자, 경기도도 볼게요. 경기도도 지금 전세 매물은 증가폭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유지되는 상황이고 매물수가. 근데 월세 같은 경우는 만만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볼 수가 있죠. 매매 물건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봐야겠죠. 금리는 어차피 올 겨울까지는 오를 거예요. 그럼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렸다가는 경기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 보니까 뭔가 그때는 조치가 들어갈 거예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조금 다시 완화해 줄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월세 값은 계속 올라 조금씩 계속 오르고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어떤 이자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비교해 보겠죠. 지금부터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지만 않는다면 차라리 이게 낫겠는데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겠어 라고 생각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월세 너무 부담돼. 그렇다고 더 싼 월세를 갈 거라면 차라리 조금 싼 전세를 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가게 된다면
뭐 내년 올 가을, 빠르면 올 가을 겨울에서 내년 초 이렇게는 전세가 이제 조금씩 가격이 오히려 올라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왜냐면 월세에서 다시 전세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약간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너무 그 입지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곳은 안 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교통 여건이 갖춰져 있는 신축이 아닌 좀 낡은 약간은 구축, 왜냐하면 신축은 비싸니까요, 전세 가격이. 구축, 탄탄한 교통 여건 좋은데 구축인 아파트들은 전세가 가격이 좀 그렇게 비싸지 않다 보니까 굳이 신축 안 가도 되잖아. 구축으로 들어오는 수요가 생기면서 그런 아파트들의 전세값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으로 나오는 전세 수요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또 교통 여건 좋은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을 찾아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전세값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전세가 비쌌던 곳들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 이 중에서는 따져가 보니까 서울에 있는 전세를 내가 사느니 어차피 대출을 받을 거라면, 지금 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가 2억이나 떨어졌다는데, 얼마 떨어졌다는데, 그 전에 비해서 얼마이던데 집을 사? 많이 떨어졌으니까 라는 수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매가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까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금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었던 이 유동성이라는 것 요소가 작용했던 시장을 한번 훑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이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랑 연결되어 있지만 어떻게 갈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시장에 대해서 아직은 뭔가 섣불리 단정 짓기에 이른 시장이다. 대외적인 변수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아직은 상승, 바닥으로 끌어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시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이제 편안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원래 이 두 가지 얘기를 먼저 꼭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좀 무거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것이고, 좀 더 이제 가볍게 이야기들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부의 사다리로 가는 길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